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국내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재계 총수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열었어요.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고용과 투자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제일 우리 경제 걱정 중에 하나가 관세 협상은 타결됐습니다만 향후에 거의 10년간, 1년간 200억 달러씩 미국에다 이제 그렇죠. 직접 투자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 한국에 됐었어야 할 투자의 일부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국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계 총수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계획들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에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겠다. 아까 방금 전에 뉴스에 이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SK 그리고 현대 LG 그리고 환학까지 그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하겠다. 그런데 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 하나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방 소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그렇죠. 대응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웨덴의 그 공기 좀 정화하고 공기 관리하는 회사 하나를 공조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플렉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짓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 맞춤형 정책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계 총수들이 밝힌 투자 계획 내용들 들어보면 실행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사실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에 강연을 다니거나 이러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가보면 훨씬 더 심합니다.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철관 관련된 것들이 어쨌든 간에 품목 관세, 이번에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관세가 없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자동차 소규모 부품 업체들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의 투자가 이런 2차 벤더 기업들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어떤 또 일종의 고용부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 투자 발표지 않습니까? 투자 이행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번 정권이 끝날 때 사실 애초에 발표됐던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봐도 사실 투자가 또 약정된 부분만큼 많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는데 지금까지 정책 흐름을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년 만에 6%대로 뛰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6%라는 게 주담대 같은 걸 보면 이게 범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낮은 금리가 있고 가장 높은 금리,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 4대 은행 주담대 금리가 6%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고요. 중요한 건 추세인데요.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추세가 저렇게 오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은행채 금리 보이시죠? 저 은행채 금리가 바로 주담대 금리의 원가가 되는 은행들의 조달 금리입니다. 그 은행들의 조달 금리 자체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럼 은행채 금리는 왜 오르는 거야? 라는 연쇄적인 예.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은행채 금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국고채 금리에다가 약간의 가상금리를 붙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고 있냐를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거의 이 종착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의 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전 세계 벤치마크 금리인데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올 10월에 FOMC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약간 더 매파적인,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하에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그 이후로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조금 인하가 제약이 된 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국고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가상금리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면서 주택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에게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예. 압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가상금리 조정도 약간 상향으로 있는 것, 이 두 가지 추세가 결국은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국채 금리가 있고 여기에 가상 금리가 더해지는데 보니까 국채 금리도 가상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보다 인상폭이 훨씬 컸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지금 보니까 이게 지표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오른 데도 있고 약간 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오른 데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은행권에서 아무래도 그 주택담보금리 대출에 붙는 금리에 붙는 이 가상금리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 그 최근 들어서 연달아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로 시장이 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만 여전히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잠재적인 수요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수요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억제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이것들의 은행의 금리, 가상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은행들도 1년의 대출 상한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목표치가 거의 다 온 혹은 초과된 상황에서 네네. 혹시 이거 너무 많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은행이 이렇게 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 대출량 같은 것들이 좀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도 조금 관리를 들어간 그런 모드입니다. 어쨌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좀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금리를 쭉 보니까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고신용자 금리보다 더 낮아진 이런 상황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은행이 뭘 발표하냐면요.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9개 구간의 신용도를 발표를 예.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최저 신용 등급을 가진 분들에 대한 금리는 약간씩 내려가고 네. 그리고 최고 신용 등급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원래 최고 신용 등급이 조금 더 낮은 금리, 최저 신용 등급이 좀 더 높은 금리였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다가 최근 네. 들어서 역전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가장 크게 보면 저는 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어떤 거냐 하면 은행이 굉장히 잔인하다.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정책의 기조 중에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 질서랑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 질서에 안 맞죠. 사실 고신용자들이 왜 고신용이 됐는지를 보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연체 없이 잘 갚아왔던 신용대출을 잘 갚아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성실하게 그동안 상환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도덕적 해이, 내가 잘 안 갚아도 뭐 그렇게 크게 금리에 영향이 없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들의 사이에서의 역차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저는 조금 눈여겨본 부분 중에 하나가 올 6월까지 한 2021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해서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네. 원래 이게 10%대 한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최근 들어서는 6월에는 9%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의 비중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신용대출에 있어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저희가 6.27 대책이 있었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아무래도 주담대 쪽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다시 집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신용대출 금리 자체는 원래 다른 주담대 금리보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용대출 비중 같은 게 다시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에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그렇죠. 거의 종착점에 왔다. 그럼 향후에 기준금리가 약간이라도 올라갈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가게들의 빚 부담으로 갈 수 있고 빚 갚느라고 소비 못하는 또 소비력의 제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우리나라 경제를 최근 들어 굉장히 활력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계부채의 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이 신용대출의 비중 자체는 작더라도 향후에 우리 경제에 조금 모멘텀의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런 역전 금리 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이 가지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느껴지는데요.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좀 시사할까요? 이게 이제 PIR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소득 중위 소득 대비 중위 주택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PIR이 올해 한 14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중위 소득을 가진 가구가 버는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까지 보통 한 14년이 서울에서는 걸린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8.7년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는데 요거 보시면 지금 두 개 비교를 해놨잖아요. 이전과 이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 2023년과 24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내 집 마련 예상 소요 기간 PIR이 좀 늘고 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건 올해만 해도 사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사실 월급 한 푼 안 쓰시고 14년 사시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저거 생각해 보면 사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점점 체감상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지표도 하나 봤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직 활동을 6개월 넘게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이게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장 크게 보면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29세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5세에서 29세의 특징이 뭐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첫 취업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아무래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기 실업자의 기준이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때 그 취업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못 잡다가 결국은 그냥 일자리 잡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 높은 나라도 없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바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더 좋은 일자리를 갈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뭐죠? 직장을 잡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나 뭐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작년에 사회 이동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육, 지역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기업은 별로 없는데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오지 않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공고를 보면은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청년 문제를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